제가 이 한국사 PPT를 만들면서 제일 신경을 쓴 게 이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에다가 좀 신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한국 역사라고 하는 주조선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이랬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또 들어와 있는 열국시대, 남국시대, 고려시대 가운데다가 넣어놓고 옆에다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황자가 누르황자길래 누런 걸 갖다 이렇게 집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넣은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보고서 한번 내가 뭘 말하려고 그랬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뭘 말하려고 그런 거지? 자, 우리 팀즈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한국사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슬라이드 이 모양으로 말하려고 그런 게 뭘까요? 모양에서 제가 말하려고 그런 게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저 대변인 일로 오셔야지 뭐, 진사희 집사님.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 대표로다가 얘기를 해야지. 뭘 말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위대한 정신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뿌리는 어딘가 하게 되면은 고조선이에요. 첫 번째 조선. 네. 여기서 동양문화, 정신문화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간 거죠? 중국으로 가가지고, 우리도 내려오긴 내려왔지만은 중국으로 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뭐가 들어왔지? 어디 그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중국으로 갔다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도표에서 이 도형으로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에다 뭘 말하려고 그런 걸까? 그 한자하고 성리학에 영향을 준 게 고조선의 정신문화이다. 성리학이 아니까 유학. 아직 유학. 성리학은 고려 말, 성리학은 고려 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지는 거니까.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 뭐가 지배하느냐. 왜? 자, 이 도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진상희 집사님이 얘기를 해봐요. 왜 고조선 시대 때에는 고조선 후기 말고, 후기 이제 한나라 때 이제 멸망을 한다고요. 왜 고조선 시대 때는 이렇게 분성을 하다가 고조선이 왜 한나라에 망했을까? 출발은 거기서 했지만 발전시킬 어떤 기반이 뭐가 문제였지? 자, 우리는 분열된. 고조선이 왜 한나라에 망했느냐, 그리고 그때 뭐 전쟁이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망했다, 뭐 108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봐야지 이제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망한 걸까? 왜 그전에는 아니었다가 왜 그때 망했을까? 잘 생각해봐요. 역사를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뭐가 무슨 사건이 뭐가 어땠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구술 하나하나를 본 거야. 그걸 꿰야지. 구술이 수말이라도 꿰보배라는 얘기는 그 역사 속에 담겨진 의미와 교훈이라는 게 무엇냐, 이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겠지. 나름대로 보는데 전체 속에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핵심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보는 거를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고. 건국 이념이
건국 그 이념과 사상과 정신이 좀 해이된 거 아니에요? 뭐 자세한 거 모르겠고요. 목사님 지금 전체적에서 보시라고 하니까 예. 그 건국 그 고조선의 건국 이념과 사상 그 정신이 많이 쇠퇴해 갔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에 고조선 초기 중기 로 넘어가면서 고조선이 패권을 차지하고 은나라도 고조선에 이제 고조선에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조선들이 세웠다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사상 바꿔 말하면 정신문화가 여기에 제일 강했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높은 정신문화를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도 중국보다 하나라, 은나라까지 우리 동해족이 세운 거라고. 하은, 주. 그리고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요.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500여 년 동안 춘추전국 시대야 이제. 여기에서 온 세상이 다 도탄에 빠졌으니까 온갖 죄자백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에 이제 이런 온갖 사상이 나와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서로 감론을 박아다가 최종 마지막 승자가 뭐라고요? 유교인 거예요. 그 유교는 뿌리로 우리 조상이라고. 유교가 그 본원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이제 결국 공자에 의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집대성이 된 거예요. 집대성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각골문이었는데 각골문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각골문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거를 문자화시킨 건 중국이에요. 그걸 문자화시킨 거는 기록문화를 남겨놓는 거는 중국이 있다고.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우리의 이거를 뿌리는 여기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뭐라는가 하게 되면은 사상으로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걸 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집대성이 되는 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골문을 갖다가 기록문화에 적합한 걸로 발전을 시켜 놓은 거예요. 발전을 시켜 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를 만드는가? 유교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때 춘추전국 시대 공자가 집대성을 해놓는다고. 그리고 그 한나라에 이어서 사마천에 뭐라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사기, 이 역사서를 정리해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놓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이걸 하느라고 이제 내가 뭐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썼지만 다 잊어버린다고 들춰보면서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자화자찬 좀 하자고. 내가 이걸 다시 보면서도 난 엄청 잘 썼다고 생각을 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뭘 어떻게 볼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나 보기만 하고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사건 갖다 다 일어났다고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지. 해석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역사서인 거예요. 해석. 뭐가 역사서라고요? 사건 사상 나열하는 거는 아직 역사서가 아니야. 그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사건 기록물을 남겨놨다고 해가지고 그 역사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역사 자료일 뿐이지. 그거는 그 역사 자료예요. 자료. 그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놔야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거여서 내가 조금 아까도 혼자 쭉 읽으면서 내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나? 다 잊어버렸었네. 근데 좀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놨다. 내가 혼자 그랬어. 간단하게 그냥 그 한 시대 이제 고려 시대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다룬 게 아니고 흐름만 이제 몇 가지 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가 더 위대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패권을 놓쳤어요. 어디에? 중국에. 그 중국에서는 그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집대성을 해놓은 거야. 그게 유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자를 또 문자화, 각골문 갖다 문자화 시켜가지고서 기록문화로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기록문화로 온갖 서적들을 만들어내고, 그때는 물론 이제 아직 뭐 종이가 나오기 이전이니까 그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제 그 나무 잘라가지고서 책이라는 글자 그래가지고 나온 거잖아. 한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죽간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 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그걸 역사로 정리를 해놨다고. 다 먼저 그걸 이어받은 나라가 한나라예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치 전쟁 사만 가지고 설명하러 들면은 그럼 뭐 그때 위대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졌다 이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이 아닌 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정신 문화를 가져야지 우리가 드러나는. 근데 경제력만 우수하다고 해도 군사력만 이렇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되는 거가 아니에요. 군사력은 일시적으로 우수해질 수 있어요. 여젠족이라든지 거란족이라든지 말갈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만주벌판에 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중원으로 가가지고도 여기를 지배한 적이 있었다고요. 중원으로 가서 지배했지만 정신문화가 없으니까 다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청나라 그 여젠족이라고요. 명을 멸망시키고서 이제 본토를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래 놨는데 그리고 다 이주해 갔다고 다 그랬는데 지배는 하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여진족이 만주벌판 무슨 정신문화라는 게 있나? 그게 정신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도 정신문화에 그냥 함몰돼 보이고. 그럼 지금 여진족은 흔적도 없어요. 어디 저기 그 TV에도 혼자 다큐멘터리 하나 찾더라고. 청나라 이 사람들께도 그 여진족이 어디 좀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어디 쭉 땡기면 조그만 마을에 몇 명. 이 사람들께도 후회다 뭐 이렇게 있더라니까.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게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버텨나가지고도 이러고 있었느냐, 뭐 온갖 침략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요거 버텨낼 만한 정신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기까지 고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사라지질 않았다고. 우리는 이게 정신문화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몽골 제국 그러지만은 한때 그냥 말 타고서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기만 했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곧. 그런데 알렉산더를 봐봐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제 탈레스지. 탈레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철학, 인문 철학,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렉산더를 갖다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가 좀 배우고 있는 거가 이게 세계 최고의 학문이고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아직 세상 깜깜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화시킬 거냐. 그게 뭐야 그게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전쟁 목표는 뭔가 땅 따먹게 오러가는 게 아니야. 몽골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이 위대한 정신문화를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를 개화시켜서 저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게 할 거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냥 10년 내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더 못 갔다고. 집전 나온 지 10년이 되니까는 그냥 더 못 가겠다 말이야. 계속 갔으면 중국까지 왔을 거야 아마. 인도 다음에 중국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려고 이제 지구 끝까지라도 어딘지 가가지고 다 교화시키자 이러고. 그 정신과 문화가 지금 헬레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결국은 뭐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하면 정신 문화야. 그럼 이제 헬라에 이어가지고 그다음 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로마야. 그 로마는 뭔가 하면 실용 문화로 또 이제 헬라 문화와 헬라 문화는 정신 문화예요. 실용 문화라는 건 뭘 말하는 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 아테네의 민주정치 그렇게 하지만 그건 오늘의 민주정치하고는 좀 이건 다른 개념이고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정치, 정치, 독특한 정치 제도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 정치 문화가, 물론 거기 도로 뭐 어쩌고 법 그러면 로마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거기 정신 문화는 헬레니즘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갖추지 못한 실용 문화, 정치, 법, 정치, 제도, 이런 거를 거기다 플러스 시켜가지고서 그 다음 뭐라는 거 로마 제국을 만드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세계 제일 강대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정신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봐봐요. 포로기 이전에는 그냥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도 본 거 뭐냐고 그러고 살다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신 차린 사람들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물론 이제 포로기 때의 그 1등 공신들은 신명기 그 예언자들, 신명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귀환 이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도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유대주의하고 이거 조금 다른데, 유대교,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문화에서는. 거기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또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제 나라를 찾느냐, 그거를 무슨 정치 뭐 사회학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요? 세계 최고의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건 사라지지 않는. 아니, 세계를 지배한 어떤 그런 큰 나라들 보게 되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유럽이 르네상스 이후 전 세계를 지배했느냐? 뭐 때문이겠어요? 거기서 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맞는 얘기가 반쪽이에요. 그거는 반쪽이라고. 그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 르네상스 인본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 인본주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왕본주의지. 다 왕본주의였어요. 중세기 기독교 국가도 다 왕본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라고. 신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왕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르네상스를 통해 가지고도 뭘로 넘어가는 거야? 민본주의로 넘어가는 거야. 인본이야.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인간주의 있죠.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상이,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계몽주의 사상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몽테스큐의 루소 어쩌고 저쩌고 또 얻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계에서 그만한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500년 동안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였다. 아니, 세계사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한국의 시대가 무슨 수출이나 조금 더 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경제는 좀 발달된다고 해가지고서 애들이 나가서 노래나 좀 부른다고 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뭐 영화나 뭐 드라마는 좀 맺는다고 해가지고서 한국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까? 정신문화. 그 정신문화는 무슨 문화일까? 동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서양의 양대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이거를
뭐 융합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럼 재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재해석할 만한 무슨 그루터기가 있어야지 재해석이 되는 거지. 그 그루터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나라가 지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재해석해낼 만한, 그건 뭔가 하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필적하거나 그보다 앞선 정신문화가 존재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는데 무슨 놈의 재해석을 해 어디서. 예? 내가 혼자 이걸 읽으면서 이걸 누가 잘 썼다고 그래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 혼자 그래야지. 너무 잘 썼다 내 금방이라는.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직접 전화 온 건 아니고 이제 책주문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전화가 오는데 옆에서 전화 받는 걸 내가 마침 옆에서 받길래 들었어요. 숙대 무슨 영어과 교수라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좀 많은 어떤 이제 여자 뭐 교수래나 뭐 옆에서 책 주문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 내 책 뭐 1, 2, 3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한국사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 잘 썼더라 말이야. 너무 잘 써가지고서 자기 제자들 중에 뭐 학교 교수들이 많대요. 근데 거기 다 보내가지고 야 이것 좀 읽어라. 그 이런 한국사 이렇게 쓴 책도 있다. 뭐 그러고 선전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옆에서 내가 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이걸 또 좀 그래도 교수쯤 되는 사람이 잘 썼다고 그러고 또 뭐 선전해 준 사람도 있다. 하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내가 잘 썼다고 떠들다가 난 뭔가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시대가 말만 가지고 오나.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이렇게 기술 쓰고 내가 그냥 지금 쓰려고 그러는가 하면 누가 알아주, 지금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내가 정말 21세기를 끌고 나갈 만한 우리나라의 이 정신문화를, 고조선의 정신문화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 문화, 그거가 지금 내가 지금 조건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성경이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재해석해 놓는 어떤 이런 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새로운 해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면적인 새로운 해석이 어느 한 부분적인 재해석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해석을 해 놓느냐 안 놓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럼 틀림없이 이거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사라지지 않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게 역사에서 얘기하는 교훈이야. 이 부분이 정신문화가 우리는 중국한테 뭐에서 졌는가 하면 국력에서 진 게 아니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땅덩어리가 크고 말이야 세력이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빗살무늬, 비파형 동검, 돌무지 그리고 이 고인돌에 담겨져 있던 정신을 그 이후에 단군쯤 넘어왔을 때에는 단군조선에 등장하고 그리고 쯤에 와가지고 이제 국가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기에 누군가가 제2의 환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상으로 종합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종합 정리하고 그걸 문자화 시켜가지고 기록 문화를 양산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중국으로 넘어간 거지. 이렇게 보는 거가 나는 이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 역사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가 중국보다 땅덩어리가 적어가지고서 말이야 인구가 많고 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당해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했는데 유대 이스라엘 저희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달라 하나야. 갈릴리 사마리아 다 포함된 것도 그때 사마리아가 거기 그 종독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에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100년이 못 돼 가지고서 로마제국의 소문난 교육 도시가 돼 가지고서 모르는가 유학생들이 몰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지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회당이 각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야, 저 뭐 제대로 된 걸 배우려면 회당 가. 예루살렘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 가까운데 회당은 다 있으니까 거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지의 회당이 뭔가 하면 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부였다고 이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헤브라이즘이 이제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역사 그냥 뭐 언제 뭐가 어땠고 이거 나가도 주르르 갖다 늘어났다고 역사를 공부한 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나 다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역사를 진짜 제대로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뭐 어떻다고 그 가운데도 뭐가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뭐 외국에 또 침략반 자들은 말이야 뭐 국력을 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나 그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 정신분화의 영향이에요. 정치적인 식민지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가지고 좀 혹시 할 말 있으면 또 좀 해봐요. 누가 뭐라고 이거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으면 대변인이 직접 또 대신 얘기해봐요. 또 부대변인?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디로 가려고? 정신문화가 지배한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 받는 동안도 그렇고 받은 후에도 그렇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인 면, 뭐 잘 사는 면, 경제적인 면, 뭐 그런 군사적인 면. 예, 그런 면들은 조금 좀 낮게 보려고 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완전 우리 뭐 발꿈치 때만도 못 여길 정도로 일본의 문화와 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는 면이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뭐 식민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식민 지배는 아니었지만 뭐 옛날부터 그냥 우리의 모든 정치를 중국에서 쥐락펴락하고 왕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꼭 중국의 눈치 봐야 되고 내정 간섭이 중국에서부터 엄청 심했던 것은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중국이나 그런 데 대해서 사대주의 그 어떤 사상이 젖어 있는 걸 보면 정신문화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그거에 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누가 했는가 하면 호모월보드가 한 얘기인데, 일제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변절을 하는 거. 한용운 하나 남고서는요, 저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도 변절, 이광수도 뭐 변절, 또 저 천도구에 그 누구야 최린도 또 이제 다 7인으로 다 넘어가서 또 이제 뭐라도 돌아다니는 거. 학도 병들 저 선동하러 다닌다고 학도병 나가라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식인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 있는, 그래 외국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야 이거 일본이 뭔가 승승장구로 오고 있거든요. 이게 망할 것 같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의 기술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에요. 나는 태평양 전쟁 진주만 폭격한 그 부분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다시 놀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일본이 만들어낸 전투기와 항공모함이 훨씬 성능이 앞선 거예요, 미국제보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일본의 어뢰라든지 폭격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모에서 이제 좀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이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군사력 기타 등등이 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것 같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좌절하고 야 이거 뭐 이게 과연 우리가 독립이 되겠냐 이제 이러고 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호모 헐버트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더 앞서서 서독에 대해 동료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호모 헐버트의 논리가 뭘까요? 호모 헐버트의 논리라는 게 뭘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정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게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는 남의 나라 식민 지배로 계속 갈 리가 없다. 결국 싸움은 뭐의 싸움인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신문화의 싸움인데 한국의 정신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틀림없이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100년만 지나게 되면 세계를 뒤바꿔 놓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군사력이 좀 강해가지고 경제력이 강해가지고 땅덩어리에 커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지배라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하는 거는 힘으로 지배하는 거는 절대 오래 못 간다. 그게 역사의 원리예요. 그게요. 권분 10년기 그런 얘기라고. 그건 며칠 못 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 남의 나라에 식민 지배나 받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 식민 지배를 받을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나 그게 정확하게 본 것 같아 그 사람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난 100번 나는 공감한다고 그 얘기에. 그게 역사에 들어있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역사 끌고 나가는 진짜 힘은 정신문화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법이라는 게 뭐예요? 뭐 구원받는 법이야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되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로 끝나요. 그게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에 뭐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정신문화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너희에게 주어진 그런 계명과 법도와 그런 말씀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너희가 지금 세계 최고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규례와 법 같은 거는 그 규례와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에? 그게 이제 저 표류계가 뭘로 다시 발견되어진다고요? 지혜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라는 말로 썼다고요. 세계 최고의 지혜가 뭐냐 말이야. 이 계약법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로 넘어오게 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 구원, 뭐 내세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놓는 거고 무가치한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만물의 근원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정신문화라는 얘기 바꿔 다른 말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힘이 지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연필이 칼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요. 나는 연필이 칼보다 강하다. 이제 전에 그 영어 독학하고 그럴 때 뭐 그런 이제 그 경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모르겠더라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게 뭐야 이게. 어떻게 연필이 칼보다 강해? 칼로 연필을 깎지 이게 칼이 연필을 깎나? 칼로 연필을 깎지 연필로 칼 깎나? 이게 어떻게 연필이 어떻게 더 강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외워놓고 넘어간 거지. 외워가서 넘어갔는데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서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그건 뭔가 하면 최고의 정신문화, 뭔가를 찾는 그곳엔 틀림없이 그 길이 열려지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정신문화보다 더 강한 건 없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앞서는 게 아니라 정신문화가 더 강한 거다. 이 얘기라고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밀린 거는 정신문화에 밀린 거지. 힘에 밀렸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 이거는. 그럼 우리가 중국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럼 우리가 맨날 그냥 전 국민 다 군사화. 그리고 거기다 돈 갖다가 다 그냥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중국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해보자 이러고 나가야 되나? 네? 우리가 아무리 모르서가 중국만큼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질 재간이 있을까요? 그걸 될 수가 없지. 그리고 뭐 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서로 군사력끼리 부딪히자는 얘기는 겨우 그 수준. 그건 말고 그거를 지배하는 더 큰 힘이라는 게 있다. 그게 정신문화. 그 정신문화가 근데 뭘로 표현이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까요? 네? 정신문화가 뭘로 표현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까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와 최고의 정신문화가 만날 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이 한 장으로 내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 시대로 좀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안 맞아요. 발해라는 게 926년, 고려가 918년에 세워져요. 고려가. 그런데 926년까지 발해가 있었어요. 920년까지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도 몇 년이야? 8년도 있어. 그러니까 발해가 망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한반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반도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그 이전에는 만주 시대지. 우리나라 구심점은 만주였어요. 계속. 그다음에 한반도 시대. 후기신라 발해 멸망의 망함으로써 고려가 등장함으로써 물론 북진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이제 쓰기는 썼지만은 개성에다가 수도 정해놓고 이제 서경 그래가지고 평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 보자 뭐 그러고 했지만 한반도를 회복하는 것도 이제 버거웠던 얘기이고 그다음에 갇혀버리고 이렇게 만 거고요.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를 그 이전 거 신라 고구려 고조선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자료를 가지고 이제 더듬어 볼 뿐이지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려는 아니에요. 다 아주 이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 세워졌느냐? 후삼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고려라는 나라는 뭘로 일단 세워지는 거지요? 추대야. 그 원래 왕건은 누구 휘하에 있었나? 궁예 휘하에. 그 궁예 그리고 견훤 그리고 이제 저 신라 뭐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서로 뭐 아웅다웅 뭐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궁예가 왜 퇴전을 했는가 하게 되면 거기 따르던 이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궁예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대를 하는 거가 왕건이고 추대야 여기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호족 연합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본래 이게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요. 추대.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호족 여기 연합국가예요. 그냥 군사력을 가지고 다 지배해가지고서 그냥
내가 왕이니까 막 꼼짝 마라 나한테 이제 이 신화 노릇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호접 연합국가예요. 연합국가. 원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땠는가 하면 70개의 지방 국가들의 연합체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한 나라에게 망하는 바람에 이제 옮겨오는 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호종 연합.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제 토호들이 이렇게 있는 그 연합을 이제 다 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지멋대로 다 놀던 사람들 갖다가 연합시킨다는 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요. 현실적으로다가 대단히 쉽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썼을까? 결혼 정책. 그래도 호족의 딸들은 갖다가 다 왕권의 자기 왕비로 삼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여 명이요. 왕권의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주워 모은 게 아니에요. 호족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어놓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딸들을 갖다가 다 동등하게 왕비로 삼는 거예요. 왕비로. 후궁으로 삼았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후궁을 여러 30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족의 딸들을 갖다가 뭔가 하게 되면은 국가 연합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오랜 한의 전통이에요. 나중에 조선으로 넘어가지만 조선도 뭔가 하게 되면 이성계는 추대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왕할 거야. 그건 우리나라는 용납이 안 돼. 무신난이 100년을 갔어요. 1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00년 동안 왕을 지멋대로 그냥 맘대로 받고, 근데 왕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왕은 우리나라에도 왕 해먹으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추대가 돼야 되니까. 호족들이 추대한다는 건 뭔가 좀 국민들이, 호족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국민들부터 추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권세 잡은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 주는데, 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도 왕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하한테 죽어요, 그러면은요. 왕이 되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면 500년 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정신문화 영향이다 이런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우리는 그저 지질이 그저 못난 그냥 나라에 불과해. 이런 거지 생각을 했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나? 그냥 왕관이 여자들이 30명이나 됐대. 그냥 그거 나가지고 피피거리기 십상이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무신이 어땠대, 무신에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왜 무신 집권 시대라는 거가 있는지. 서양이나 이런데 그런 거 없어요. 심가지면 그냥 지가 왕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긴 나라가 얼마 못 가요. 중국에도 몇십 년밖에 못 가는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거기는요. 그다음에 항몽이라고 하는 거 고려의 또 하나의 이제 정신인데, 온 세상을 이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다 지배를 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이제 고려 말에 가가지고서 우리는 겨우 그저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서를 고려 말에 썼어, 이게. 그것도 이름도 삼국유사, 삼국사기로 써놨으니, 이게. 이분의 역사서 쓰면 왜 삼국유사, 삼국사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게 그때 이제 그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삼국에다 갖다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반도 사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륙 사관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운데에서 조금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조선의 역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고 아는 부분도 좀 있는데, 고려 역사는 그냥 왕건이 나라 세웠다, 또 모실레난 뭐 여기 나온 항몽 그 정도밖에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호족 연합국가라고는, 고려를 호족 연합국가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그런 거가 있나요? 그건 많아. 그거는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그걸 얘기는 많아요. 원래 그거는 그렇게- 뭐 그쪽을 다루는 그 역사 책에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다루고, 왜 이제 중국의 문화가 동양을 지배를 하는가? 유교라는 거가 공자가 그 이제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니까, 춘추전국 시대 만료배 사람이다가 보니까 뭐가 관심인가 하면 세상을 사람들, 백성들이 좀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공자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교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니까 뭐 나라가 뭐 수십 개나 되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나한테 3년만 나라를 좀 맡겨달라 그러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3년 내가 좀 통치하게 해달라,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3년만 나한테 맡겨주게 되면은 내가 이 나라를 아주 온 백성이 다 평안하게 사는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평생 또 다르다. 누구도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서 그냥 만 거라고요. 그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공자가 길러낸 제자들이 거기에 뭐 장군으로도 그렇고 학자로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인물들이 많아서 하나같이 다 아주 뛰어난 영웅들의 그런 제자들을 키운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그 전술이나 이런 거에 능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고요. 학문에만 능한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공자의 관심은 뭔가 하면 나라를 똑바로 만들어 놓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유교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지국의 도예요. 이게 단순하게 도덕 윤리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교라는 것 자체가 공자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유교라고 하는 거가 뭔가 뭐 한나라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교도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라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유교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치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교라고, 불교 국가라는 것도, 종교는 불교야. 종교일 뿐이야, 그거는. 근데 국가 운영 제도, 정치 제도, 기타 등등은 유교로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걸 그거를 누가 집정호세라한테 집대성에는 그 공자가 한 거예요. 공자. 그러니까 그게 지배를 받는 거, 그걸 갖다 정치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난 이런 거야. 이상적인 국가 문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야 될까? 유교 문양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사상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역사를 해석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국의 도로, 그리고 역사의 정리로 이게 빠진 거예요. 이거를 놓치다가 보니까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이게 나는 객관적인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이 중국의 힘에 눌렸다 이렇게만 몰아들게 되면은 우리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영원한 사대주의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홍월보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한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 사람들이 군자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서 굳이 뭘 어떻게 법이나 제도나 어떤 걸로 정리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럴까?
그래?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중국에도 왜 됐을까 그게? 중국 사람들이 야 이제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정신만이 그렇게 가지고 생각해서 한 걸까? 춘추전국 시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걸 그냥 온 나라가 500년을 갖다가 그냥 전쟁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다 보니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온갖 아이디어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만들어지는 거가 유교예요. 이걸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고려는 어떤가? 여기는 완전 태평성대야. 고조선이가 중앙정부가 딱 지방국가 70개나 되는데 무슨 싸움이 어딨어? 교통정리를 잘 해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뭐 이거면 됐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걸 만들어낸 거는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더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춘추전국 시대의 산물에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는 춘추전국 시대 크게 겪다가 보니까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결국 그거였어요. 우리가 저들은 못해가지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걸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대로 살면 되지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저쪽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군사문화를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안 됐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난 이게 객관적일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 이제 반도 국가로다가 이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부에서는 뭐 조금 저쩌고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러고 하는데 뭐 사실 뭐 거기서 거기인 거 걷고요. 이제 그냥 완전 반도 국가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지. 뭐 더 말씀들이 없으시면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